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그럽니다. 내가 일찍 정치했으면 지금 나는 이 세상 사람 아니다. 네. 열받아가 죽었을 거예요. 네,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혀 이제 제가 정치를 해서 할 의사도 안 되고 나이도 안 되고, 그런데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정치가 잘못되면 한일 관계도 없고 동맹도 없고 안보도 없어요. 큰 그림을 먼저 한번 보시죠. 대한민국 안보가 어떤 상황인지. 7면 초과입니다. 지금 냉전 시대에서 신냉전 시대의 7면 초과입니다. 제가 이거 하나하나를 다 설명을 하려면 이거 하나하나 가지고 한 시간씩 또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간단히 그냥 뒤에 일본 얘기를 많이 해야 되니까 7가지 악재들이 한국 안보를 둘러싸고 있다. 첫 번째는 핵무장 북한. 뭐 논의할 여지가 없어. 이견이 없습니다. Rising China 두 번째. 중국이 부상하면 그냥 부상합니까? 아니잖아요. 전랑 외교 앞세우고 주변국 압박하고 뭐 팽창주의 앞세우고. 세 번째 Returning Russia. 이 러시아가 1990년 저 소련 해체 직후에 그 수선한 러시아가 아닙니다. 지금 푸틴이 그냥 슬라브 내셔널리즘 들고 나와서 우크라이나 쳐들어가고 한국한테도 막 겁주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Changing Alliance. 이게 미국 한미동맹은 우리한테 소중한 안보 장치이지만 미국 안에 기류가 많이 바뀌어요. 지금은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기류. 저는 사실 이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원망이 참 많은 사람인데, 따지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부정선거 이런 관련해서 우리하고 동지관계 있어야 되는 측면이 많다는 걸 아는데, 저 양반 아메리카 퍼스트 저거 계속 주장하면서 이제는 한국이 전쟁이 나면 미군이 와서 피 흘리는 그런 참전은 없다. 이게 우리 안보 전문가들 속으로는 그렇게 걱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이 많은 겁니다. 네, 많은 겁니다. 그다음에 Rearming Japan. 지금 앞서 우리 두 분 다 말씀하셨지만 일본이 국방력을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선한 힘이라고 미국은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 힘을 이용해 먹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척점을 두고 반의를 해버리고 일본을 적대시해버리면 이 안보 현실상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방비 54조 원 가지고 북한 도발도 맞고 중국도 맞고 거기다가 일본하고도 싸워요. 그러니까 이게 택도 아닌 얘기를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안보 차원에서. 예? 그다음 이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섯 번째는 분열입니다. 대한민국 분열. 예? 이게 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국력, 내셔널 파워를 얘기할 때요. 보통 이제 우리 정치학자들은 그렇게 사용합니다. 뭐 이 수치로 잴 수 있는 게 있잖아. 인구 숫자, 땅덩어리, 뭐 예산 규모 이런 것도 이게 뭐 파워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요 곱하기 전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가진 게 많아도 전략이 깡통이면 국력은 꽝인 거예요. 꽝인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 곱하기 will, 의지입니다. 의지. 국민이 합쳐서 의지를 한쪽으로 발현할 때 그게 내셔널 파워지, 둘이 국가 안에서 그냥 붙어서 싸우고 자기들끼리 힘을 상쇄해버리면 국력은 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참. 마지막은 슈링킹 이카노미. 글쎄요, 대한민국이 좁은 땅덩어리에 자원도 없고 가지는 사람밖에 없는데 기적을 이루었잖아요. 예? 기적을 이루었잖아요. 기적을 이룬 장본인들 주역이 이승만, 박정희 같은 사람들인데 지금 대한민국 당사 어느 정치 당사에도 가도 이승만, 박정희 사진은 없어요. 젊은 분들은 이승만, 박정희를 알지도 못해요. 왜 안 가르쳐 주니까. 예? 미치고 폴짝 뛴다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경제가 계속 폭발적으로 커나가야지만 대한민국은 그걸 바탕으로 국방도 키우고 교육하고 다 할 수 있게. 제가 선걸 다 설명드리지 못합니다만 지금 시진핑이라고 하는 저 지도자는 불과 며칠 전에 3년임에 성공했습니다. 뭐 뻔한 얘기죠. 다 이제 반대파 없습니다. 그리고 영구 집권 길 열었습니다. 원래 공산당 중국의 헌법에는 이 국가주석을 3번 못하게 돼 있었는데 그거 2019년도에 그냥 싹 그냥 개헌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독재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자, 저 사람이 지금보다 이제는 더 심하게 주변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1대1로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뭐 돌연선, 후단선, 그 다음에 이 남중국해 내해화. 남중국해를
중국의 영해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주변에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뭐 전부 죽을 지경이죠. 예? 베트남이 같은 공산주의 그 형식상으로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데 어떻게 미국하고 친구가 돼 있습니까? 얼마나 중국이 괴롭히면 예? 이런 중국을 두고 있는데 서해 내해화 이건 지금 우리 언론에 안 나고 있을 뿐이지 서해 내해화 거의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 해군 자문위원장을 8년이나 했는데 지금도 해군하고 관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들어오기 전만 해도요. 서해 중간선이 동경 123.5도인데 그 너머로는 군함들이 오고 가지 않았습니다. 상호 존중의 의미로. 지금 중국 군함들이 124도 이동까지 그냥 들락거립니다. 백령도 근처까지 다 들락거립니다. 대한민국 찍도 못 쓰고 있죠. 찍도 못 쓰고. 이 문재인 5년 동안 찍 써야 될 때도 안 썼으니까 예? 찍도 못 쓰고 있죠. 참 이런 거를 쳐다보면서 우리가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은 해양 세력하고 협력해야 할 때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월요일날 지난 월요일날 문화일보에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이름으로 광고를 낸 게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그렇게 썼습니다. 제가 썼죠. 그 광고를 한미일 훈련이 극단적 친일이라고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부끄럽다. 당신들은 100년 전 사고에 갇힌 바보 천치들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해체를 원하는 종북들인가. 제가 이렇게 광고에다 썼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썼겠습니까? 예? 자, 중국이고요. 중국의 위협은 굉장히 많은데요. 이를 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중국 군대는요. 우리 국민들 잘 몰라요. 200만으로 찾으면 나오는데 200만 명이 아닙니다. 중국 무장경찰만 해도 150만이고요. 그거 다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관장합니다. 군대입니다. 사실상. 심지어 해상민병 저 어선들 저것들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파워를 확대하는 하나의 군사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다 따지면요. 중국은 군종이 8개가 됩니다. 우리는 육해공군밖에 없잖아요. 해병대는 행정적으로 해군이 섞여 있으니까 그 따로 친다 해도 4개 종인데 중국은 8개 종입니다. 자, 중국 저 원자력 발전소 저 중국의 동해안에 저렇게 원자력 발전소를 막 짓고 있는데 저 사고 나면 저 방사능은 고스란히 한국, 일본으로 날아오는데 저게 대해서 중국이 한국에 한번 뭐 대책을 얘기한 일이 있습니까? 한국이 한번 뭐 찌개라도 쓴 일이 있습니까? 그대로 지금 미세먼지,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단 한마디 사과한 일이 있습니까? 예? 불법 사드 보복, 그 다음에 우리의 그 방공식 별구역 이거 인정 안 하려고 그냥 정기적으로 그냥 꼭 한국하고 일본의 방공식 별구역이 중첩되는 부분으로 비행기를 보냅니다. 예, 참 야비하죠. 그러면요 한국 비행기도 뜨고 일본 비행기도 뜹니다. 자기들 거라고. 그렇게 해서 한국 일본 싸움 붙이는 거예요. 꼭 저로 날아옵니다. 꼭 저리로 날아옵니다. 살짝 중첩되거든요. 한일 간의 방공식 별구역이. 중국의 위협은 지금 이미 심대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하고 맞짱 뜰 수 있는 나라는 못 되잖아요. 정말 이거 현명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참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 윤석열 정부 참 답답해요. 저도 뭐 좌파들 촛불 시위 반대하는 데모에 저도 나가서 몸 하나 보태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러나 인재들을 동원해야죠. 인재들을 왜 그 아는 사람들만 쭈리쭈리 앉혀놓고 그 난리예요. 여기 있는 이런 분들 왜 갖다 안 씁니까? 예? 뭐 고등학교 동창 안 들어가서 안 씁니까? 난 지금 나이가 많아서 바랄 것이 없기 때문에 할 말 다 해요. 이따위로 하면요 이 극복 못합니다. 대한민국의 탤런트를 모아야죠. 탤런트를. 예? 자, 그 정치 얘기 너무 빨리 해버렸네. 이게 지금 일본하고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왜 푸틴을 얘기하느냐. 지금 푸틴, 저 우크라이나가 대한민국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져올 수 있는 발원지가 될 수 있어요. 지금 푸틴이 핵 사용할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 핵 사용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시나리오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후로 지금까지 핵을 사용한 나라가 없습니다. 지난 80년 동안 누클리어 터부 이게 지켜져 왔기 때문에 사실
어느 일방이 핵을 사용하고 나면요, 그 이후의 시나리오는 깜깜한 암흑 속에 갇혀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아마게돈으로 가죠. 지구 멸망을 초래하는 대환란으로 갈 수도 있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푸틴이 핵을 사용하고 미국이 그거 대응을 했다가는 핵전쟁이 될 거니까 그렇게까지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한 발 물러서고, 그렇게 해서 푸틴이 원하는 대로 점령지를 기정사실화하고 아조프를 러시아 내해로 만들고 종전을 한다. 이건 추악한 승리 아닙니까? 추악한 승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고무받을 게 누구 같습니까? 시진핑입니다. 대만 해협에 검은 전쟁의 그림자가 덮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대만도 시끄러워지면요, 가장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김정은일 겁니다.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660억 달러는 지원했고요. 진을 다 뺐죠. 또 대만이 또 시끄러워서 거기 또 발목 잡히죠. 야, 이제는 한반도에서 내가 사고 쳐도 미국이 여기에 손 못 쓰는구나. 굉장히 위험한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다. 저희는 안보를 전공하고 안보 문제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항상 이런 최악의 상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이 그러면 전면전을 일으킬 것이냐? 일으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가능성보다는 서해의 질서를 완전히 뒤바꾸는 시도를 할 가능성, 이거는 상당히, 이거는 차악 시나리오인데 가능성이 훨씬 더 없습니다. 예. 연평도, 소청도, 대청도 이런 섬들을 일시에 기습 공격하고요. 한국군이 수복하려고 하면 까불어. 내 핵 쓸 거야. 나 핵 쓸 거니까 물러가. 이게 너 나오지 말고 다시 제자로 돌아 들어가. 이걸 누클리어 코어전, 핵 강압이라고 부릅니다. 강압. 예. 맨 처음부터 핵 쓸 거니까 가만히 있어. 이거는 핵 위협입니다. 예. 누클리어 블랙메일이고, 움직였는데 되돌아가라는 것은 강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내세우고 한국군을 압박하면, 글쎄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야, 핵 두들겨 맞더라도 야, 작전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이 원하는 대로 통합 질서가 바뀌면요, 이 바다들, 이게 한 8,000평방킬로 되는 이 바다들 다 빼앗기고, 의해코 다 빼앗기고, 여기 섬에 사는 주민들은 다 그냥 육지로 다 나와서 무인도가 되고요, 인천공항, 인천 항구, 이거 다 전략적으로 취약해지고요, 개판되는 겁니다. 서해 질서가 개판되는 겁니다. 아마 이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이런데도 우리가 일본하고 싸워야 되느냐고요. 네? 싸워야 됩니다. 저는 친일, 반일 이런 거 저는 제 사전에는 없습니다. 제 사전에는 대한민국 수호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길인가, 그거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친미도 아닙니다. 저는 친미도 반미도 아닙니다. 한미 동맹이 아니면 대한민국이 살아남지 못한다는 걸 두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죠. 네? 자, 북한 핵무력. 벌써 10분밖에 안 됐네. 충분해. 예. 지금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는 거의 광란입니다. 광란.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할아버지 때 다 미사일 쏜 게 지금 합쳐서 한 30여 회밖에 안 되는데, 김정은 시절에 들어와서 165회. 우리 앞에 우리 배정호 박사님 얘기하신 서해 이번에 한미 군사훈련, 이거 시비에서 북한이 쏜 것만 15개 미사일 9차례에 걸쳐서, 그러니까 거의 광란 수준으로 쏘아야 됐는데, 그게 그냥 숫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 실력이 질적 양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었다. 제가 시간 제약 때문에 일일이 다 소개시키지 않겠습니다만은, 저게 KN-23 같은 게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부르는 건데, 풀업 미사일, 변칙 기동입니다. 회피 기동.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사일 방어망은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는 다 탄도미사일 요격망입니다. 탄도미사일 방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드도 그렇고요, 우리 팩투도 그렇고요. 이거는 뭐냐면 궤적을 가지고 날아오는, 그러니까 공중으로 치솟아서 자유낙하해서 내려꽂히는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체제입니다. 날아오는 궤적을 예상하고 거기에 마중을 내보내서 공중에서 떨어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변칙 기동은 탄도미사일이지만 와서 이렇게 변칙 기동을 해서 막바지에 교란식입니다. 방어망을. 그러니까 막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극초음속 HGV, 하이퍼소닉 글라이딩 비클, 이런 거는 막바지에 목표물에 접근하는 순간까지도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활공을 하는, 못 막는 거죠.
잠수함에서 쏘는 것도 막기 어렵습니다. 잠수함에서 날아오는 게 거리와 방향을 모르는 상태에서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북한은 우리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예? 이거 다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질적 양적으로만 늘어났느냐? 그게 아닙니다. 북한의 핵전략, 이건 저희가 쭉 팔로우를 하죠. 뭐 써놓은 걸 다 보시면 복잡할 수 있는데 쉽게 이해하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북한의 핵전략은요, 처음에 핵실험하고 나서 처음에는 겸손 모드로 그냥 이렇게 겸손하게 놀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핵실험했는데 나 좀 그대로 좀 봐줘. 핵을 기정사실화 시키도록 좀 봐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겸손 모드로 내세운 전략이 deterrence only. 그러니까 억제용으로 가지고만 있겠다. 사용할 무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핵을 안 가진 나라한테는 우리 핵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굉장히 모범적인 국가로 핵을 가질 것이니까 제발 좀 나 핵 가진 거 인정해줘. 이게 소위 겸손 코스프레거든요. 이게 제1세대 핵 전략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제2세대 핵 전략으로 완전히 전환했습니다. 금년에. 그러니까 핵은 사용하기 위해서 가진 것이다 라고 핵 사용을 천명을 했고요. 법까지 만들었어요. 핵무력 정책법이라는 법까지 만들었고요. 한국을 향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만든 법 제5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경청해 보십시오. 5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핵국이 핵을 안 가진 나라가 핵을 가진 나라하고 동맹을 해서 우리한테 대적하지 않는 한 그 비핵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남한이 비핵국이지만 핵을 가진 미국과 동맹에서 우리에 대적하면 남한의 핵을 사용한다. 그 얘기입니다. 대남 핵 사용을 천명한 건데 이 우리 언론은 맨 처음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착한 얘기 한 걸로 지금 알더라고요. 제가 전화해 보니까 참. 게다가 김여정 5월 5일자 담화에서 이랬습니다. 핵무력의 주된 임무는 전쟁 초기에 적의 전쟁 의지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한반도에 전쟁 나면 초기에 핵을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핵을 안 가진 대한민국을 향해서 핵 선제 사용도 불사하겠다. 어마어마한 전략, 공세적 전략. 이제는 겸손 코스프레가 아니라 강대국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근데 참 이런 걸 아무리 글로 쓰고 떠들어도 정치권은 무덤덤, 대통령도 무덤덤 뭘 알고 계시는지 좌우지간 모르겠어요. 항상 한 박자 두 박자 뒤에 이렇게 뭐 한마디씩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닙니다. 자, 뭐 전략 얘기도 그런 정도로 하고 대한민국 뭐 핵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오늘 주제하고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이거 제가 이미 한 5년 전부터 쭉 주장했던 거라서 한번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은 두말할 것 없이 남북 핵 균형으로 가야 될 때입니다.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어서 우리 것 가지고 균형을 잡을 수도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미국이 여전히 한국의 핵 보유에 반대하거든요. 근데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핵무장을 강행하면 한미동맹이 파열음을 낼 수 있죠. 그 동맹을 잃고 핵무장하는 건 우리한테 덕보다는 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핵균형을 하되 미국의 핵 역량을 이용해서 동맹 합의하에 해야 됩니다. 그 전술핵 재반입해야죠. 예? 전술핵 재반입도 과거처럼 어떤 육지에 고정적으로 이렇게 가다 놓는 그 방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굉장히 방법들이 많습니다.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 SSBN 같은 한반도 주위에 고정 배치할 수도 있고요. 괌이나 일본을 이용해서 또 대북 견제를 할 수 있는 무기들을 갖다 놓을 수도 있고요. 또 뭐 한국 공군기에 미국의 전술 핵탄두를 실어서 한미가 핵 공유로 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는 핵 균형으로 가야 한다. 북한만 핵을 가지고 우리만 핵을 안 가진 이 비대칭 상태에서는 도무지 북한의 저 갑질을 감당할 길이 없다. 이거 이 정부가 깨달아야 돼요. 네. 자, 두 번째 단계에 가면 그렇게 해도 안 통한다. 북한은 막무가내로 계속 그냥 핵 더 만들고 공갈을 더 많이 친다. 그때는 핵무장 해야지요. 아마 그때쯤 되면 미국도 정책을 바꿀 겁니다. 동맹국들 핵 보유 못하게 그냥 딱 말리고
그 대신 해구산을 제공하는 이 방식으로는 관리가 안 된다. 깨달을 겁니다. 그러니까 동맹 합의하에 핵무장을 해야 한다. 이 두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 단계 그것 가지고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건 이제 한반도 문제를 넘어서 아시아 전체의 전략 균형이 북쪽으로 와장창 기울어가는 굉장히 험한 꼴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미국이 한국, 대만, 일본 이런 나라들 핵무장을 오히려 권장하고 핵무장한 동맹국들하고 핵 동맹체를 만들어야죠. 여기 뭐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 다 들어올 수 있고 최악의 상황에는 아시아판 나토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런 다단계 전략을 우리 정부가 품고 있어야 된다. 품고 있어야 된다. 자, 이걸 품고 있다면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느냐? 세 가지입니다. 당장 미국 전술핵 재발 핵균형 이거 지금 추진하고 그 다음에 핵무장 지금은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미국하고 합의가 됐을 때 해야 될 때가 되면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핵무장 잠재력을 맥시멈으로 키우고 있어야죠. 그거 안 하잖아요. 지금 정치인들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예? 핵무장 잠재력 키우는 불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삼축체제 강화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안보 상황 이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일본 얘기로 제가 포커스를 맞춰볼게요. 일본은 계속 배척하고 정오하고 적대해야 될 대상인가? 저기 이제 사진에 보시는 저 엄청난 저분께서 극단적 친일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당신이 뭘 알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당신이 뭘 알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예? 하는 말씀을 제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100년 전 사고에 갇힌 바보 천치인가? 대한민국 폐만을 갈구하는 종북인가? 정말 우리 한국 분들 중에는 일본이 조그마한 섬나라인 걸로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일본 사실 큰 나라입니다. 육지도 우리보다 한 4배 정도 크고요. 4배 좀 안 되지만 저 일본이 가지고 있는 배타적 경제수익 면적이 대한민국보다 12배가 넘습니다. 예,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세계 3위의 대국이고요. 군사적으로 앞으로 클 수 있는 잠재력이 무한대인 나라이고요. 그러니까 일본을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잘못된 겁니다. 이게 뭐 일본을 숭상하라 뭐 받들어 모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봐야지요. 있는 그대로. 한일 관계 파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 요거 앞서 우리 두 분이 잘 말씀하셨습니다. 예, 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뭐 하여튼 되는 게 없죠. 뭐 한류도 다 무너지고 결국은 뭐 우리 통일 지지하지 않는 적대 반통일 세력을 되기까지 온갖 그 적폐들이 폐단들이 다 일어나겠죠. 자, 그런데 안보 차원의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 앞에 우리 배정호 박사님이 큰 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 UN Command Rear Bases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정말 제대로 아셔야 돼요. 일본 안에는요 미군 기지들이 89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역할이 큰 7군데를 골라서 유엔사 후방기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유엔사 후방기지가 한국전쟁이 끝나면서 일본에 있던 유엔 사령부를 한국으로 가져왔고요. 그 유엔사가 이걸 관장하면서 오로지 한반도 사태가 재발했을 때에 대비해서 여기에다가 각종 전쟁 물자들과 장비들을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이 기지들은 본토에서 오는 미군을 여기서 편성을 해서 무기를 갖추어서 한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호주나 태국이나 뉴질랜드나 소위 한반도 사태가 재개되면 다시 유엔도 옛날에 그 참전했던 걸 되새겨서 다시 돕겠다고 하는 나라들 군대들도 바로 한반도로 날아오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다 군장을 꾸려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기지 역할을 하고 있죠. 제가 뒷페이지에 이 기지별로 역할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요 유엔이 생기고 유엔 역사상 어떤 특정 한 나라에서 발생될 사태에 대비해서
이런 장치를 해준 것이 전 세계에 여기밖에, 대한민국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유엔 후방기지에 근무했던 군인들 말로는요, 유엔사 후방기지 없애라고 얘기하는 인간들 보고 미쳤다고 그럽니다. 미쳤다고 그래요. 밑에 보시는 사진 장광현 장군이라고, 저분이 정전이 수석 대표를 하신 분인데, 제가 저분한테 이 자료를 만들면서 많이 자문도 주고받았습니다. 사실은 이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유엔이 오로지 한국만을 위해서,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만들어준 특별한 안전보장 장치가 후방기지다. 그런데 한국 국민은 잘 모른다. 잘 모른다. 이게 지금 전력 제공국이라고 이름을 써놨잖아요. 지금 이 17개 나라인데, 군대를 직접 보낸 나라 16개에다가 한두 개 더해 나가는데, 이건 미국이 지금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전에 참전했던 나라들을, 대사급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초빙을 해서 라운드 테이블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한국의 안전을 위해서 해주고 있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한번도 전쟁 나면 당신들 와서 도와야 돼 하는, 이걸 계속 매달 한 번씩 다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대사가 올 수도 있고 무관이 올 수도 있고. 예? 유엔사 후방기지라고 하는 저 체제가 저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게 아닙니다. 예? 보시면 각 기지마다 특색이 있는데요. 자마 육군기지, 이건 육군기지인데 주한미군 육군사령부가 있는 데입니다. 이게 후방사 기지. 여기에 전쟁이 나서 미 지상군이 전개가 되는 여기가 야전군 사령부가 됩니다. 그리고 한반도 전쟁에 대비해서 체제를 예상하고 갖춰놓은 겁니다. 요거다, 저거는 미군 주1 미군 전체 사령부가 저기 있고요. 공군 사령부가 저기 있고요. 6.25 전쟁 때 B-29가 대부분 다 저기서 떴습니다. 많은 비행기들이 필요할 때는 오키나와에서도 같이 떴고요. 그러니까 이 요코다 기지가요, 6.25 전쟁 동안 정말 효자 중에 효자였습니다. 예? 여러분 다보동 전투 기억하시죠? 예? 다보동 전투에서 우리가 밀렸다면 대한민국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 다보동 전투가 백선엽 장군이 분투하시고 1사단장, 그것도 미국 연대 2개가 와서 피를 같이 싸웠고, 그 다음에 메가드 장군이 명령을 내려가 B-50, B-29, 98대를 동원해요. 일본에 있는 미국 비행기 싹 다 동원했어요. 동원해서 그냥 외관 그 인민군 집결지에 맹폭을 가하고, 사실 그렇게 해서 다보동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주역이 요코다입니다. 요코다. 물론 다보동 때는 요코 밑에 오키나와에서도 왔습니다. 다 끌어모았으니까. 사세보, 이 사세보는요, 큐슈에 있습니다. 한국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이게 미군이 가지고 있는 서태평양 전체에서 가장 큰 물류기지입니다. 가장 많은 탄약, 유류, 전쟁 장비, 그것들을 가장 많이 비축하고 있는 서태평양 최대의 비축소입니다. 이게 정말 전쟁을 하면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는 데입니다. 가네다 공군기지, 이거는요, 미군이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모든 해외 공군기지 중에 제일 큽니다. 여기에는 각종 전투기, 정찰기, 공중급유기, 소위 전쟁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그대로 가지고 수많은 비행기들이 운용되는데, 그 중에서 수송기는요, 한반도에 사태가 일어났을 때 수송기가 날아오면 2시간, 전투기는 1시간 만에 이 휴전선까지 날아옵니다.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요, 보금 아닙니까? 보금? 예? 왜 이런 걸 왜 경시합니까? 이런 걸 왜 경시합니까? 도대체 난 오늘 이재명이가 여기 있었는데 앉혀놓고 꿀 앉혀놓고 좀 혼을 좀 내고 싶어요. 너 이런 거 알고나 있는지 알고. 여러분 불러주십시오. 제가 혼을 제가 내드릴게요. 자, 이제 그 시간 다 했습니다. 이제 그냥 한번 보시라는 거고요. 하여튼 어마어마합니다. 예, 유엔사 후방기지 7개요. 어마어마하고 이게 오로지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일본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이거 우리 활용할 수 있습니까? 잊지 말자는 거 제가 2카드를 넣었는데요.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2가지인데, 2012년에 그 한미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이걸 청와대에서 이제 시도를 했는데, 그때 야당에서 막 그냥 왜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일을 청와대가 밀실에서 진행했느냐고 난리를 쳐서 결국은 당시 이걸 주도했던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이 사표를 내고 나갔습니다. 지금 이제 안보 제1차장으로 있죠. 네,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참, 그 다음에 그 해에 또,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갔다 와서 한일 간에 그냥 막 관계가 막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통일연구원장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배 박사님하고 같이 같은 연구원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너무 깝깝한 거 이러다가 한일 관계 파탄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본하고 잘 지내라고 촉구하는 글을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그거를 또 누가 집어내가지고 통일연구원장이 친일파다 이래가지고 개 난리를 치고, 그 대통령이 불편해 하신다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관두지 하고 관뒀습니다. 저도 그래서 임기 도중에 물러났습니다. 이런 일은 이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뭐 다인선에게도 지금은 안티 반일 세력이 고개를 들고 있고 이제 상당히 과감하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잊지 말자고 하는 이것도 정말 잊어서는 안 될 일이라서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하더라도 이 화면을 포함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2019년 7월 23일 독도, 중국하고 러시아 군용기들이 아까 말씀드린 한일 그 사이를 비집고 날아와서 이번에는 독도 영공까지 휘젓고 나갔어요. 그 한국에서는 전투기를 발진시켰죠. 그러니까 일본은 독도는 우리 땅인데 우리 영공이 침범당했대. 그래서 일본에서 전투기가 발진했어요. 이게 지금 한일 간에 공중에서 지금 신경전, 전투기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 초래됐어요. 이게 뭐 중국이 정확하게 원하는 거죠. 그대로 지금 됐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믿고 있던 미국 트럼프는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북한은 그때 막 연이어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었어요. 미사일 쏘고 있는 중에 이런 일이 벌어나고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은요, 북한이 지금 쏘고 있는 것은 미국까지 날아오는 ICBM이 아니다. 대륙간 탄도탄이 아니다. 그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은 I don't care라고 그랬어요. 정말 제가 트럼프에 대해서 감정들이 이런 것 때문에 많아요. 정말 이 할배가 왜 정말 막말을 이렇게 하는지. 예? 대통령 후보 때는 말이죠.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이 핵무장 하자고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요. 핵무장? 오케이, let them do that. Have a good time. 그래서 네 하고 싶어 해봐, 잘해봐. 나는 몰라, 네가 알았어. 이거 아닙니까? 나는 그 얘기를 보고 정말 기절초풍을 했어요. 우리 안보에 한미 동맹이 없으면 지금 안 되는데 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 Have a good time입니다. Have a good time. 자, 저는 이걸 보고 이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 안보는 어떻게 됐느냐. 세 마디로 압축을 하면요. marginalized. 그리고 변방으로 밀려났어요. 미국의 관심에서도 밀려나고 일본 관심에서도 밀려났어요. trivialized. 왜소화됐어요. 이제는 한국을 중시 안 하고 모르겠다고 내깔기는 분위기로 갔어요. isolated. 고립됐어요. 이게 지금 독도 현장이 정확하게 이 세 가지 현상을 대변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잊지 말자.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여기서 글자가 좀 작아졌죠. 물어야 될 질문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들 답해보십시오. 지금도 죽창가 불러야 됩니까? 아니요. 이거 아닙니다. 죽창으로 어떻게 싸워? 과거사 문제, 독도 문제 이런 문제가 남아있다고 해서 일본하고 안보협력을 안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글쎄요, 싸워야 될 거는 다퉈야 될 건 다퉈야 되겠죠. 그러나 협력해야 될 것은 딱 분리해서 협력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저희 정답이고, 일본은 무시해도 그만인 조그만한 나라인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을 적대시하면서 우리 국방 꾸릴 수 있어요? 그거 못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예? 일본 협력 없이 미군이 한국에 올 수 있습니까?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 문 닫고 협조 안 하면 미국이 어떻게 한반도에 옵니까? 예? 아까 우리 배 박사님 잘 지적하셨지만 제일 먼저 날아오는 부대는요, 제3호 해병 제3호 원정단입니다. 후덴마에 있는 바로 날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 다 협력해야 가능한 거예요. 예? 자, 일본 협력 없이 지금 말씀드렸고요. 한미일 안보 협력 없이 전쟁 억제할 수 있나? 전쟁 이길 수 있느냐?
전쟁 치룰 수 있느냐? 없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지 않고 같은 재래 전력으로 대치하고 있다면 그렇지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거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한테 우리 재래 전력 가지고는 궁극적으로 이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우리의 생명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좀 외쳤고요. 제가 정치 얘기 이제 마지막 한마디 하면요.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갖다 놓든 한미동맹을 강화하든 미국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정권이 바뀌면 침묵됐다가 또 반대로 갔다가 180도로 왔다 갔다 하는 나라하고 그 나라에 자기들의 중요한 전략 자산 핵무기를 갖다 놓겠어요? 그 나라하고 고급 정보를 공유하겠어요? 이게 우리가 정치를 안정시키지 못하면 동맹 꾸려나가지 못합니다. 동맹 꾸려나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정치 안정시키지 못하면 일본 한번 보십시오. 아니 뭐 사인하고 다 발표했는데 그 다음 정부에 와서 그냥 다 그냥 없던 걸로 하자고 그러면 그런 나라하고 어떻게 해서 협의를 하고 조약을 맺습니까? 우리 정치가 좌우에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정치는 우파 안에서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네. 이거 정말 이거를 우리 국민이 이루어내지 못하면 앞으로 안보도 없고 동맹도 없고 한일협력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 자손들의 미래도 없다. 이걸 우리 같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